순이야, 왜 울지도 않니? 그래도 30년을 모셨는데. 친정엄마의 따끔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빈소 앞 하얀 국화꽃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며 조문을 했고, 저는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 절을 받았습니다. 기계적으로요. 55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 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정속 시어머니 박영자, 83세. 사진 속에서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안도감일까요? 아니면 허전함일까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그래도 눈물 한 방울은. 신우이 미경 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저를 흘끔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난이 가득했죠. 역시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구나 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느껴졌습니다. 정말이지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1994년 봄 25의 나이로 이 집에 시집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5세가 되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시어머니에게서 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밥이 짜. 다시 해.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아들이 벌어온 돈 가지고 왜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30년 동안 들어온 그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들이요. 저는 조문객에게 절을 받으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고 남편 민수는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슬픔에 잠긴 것 같았는데 유독 저만 이 장례식장에서 동떨어진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왜 안 울어? 대학생인 딸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도 모르겠다. 슬프지가 않아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죠. 조문이 끝난 밤 장례식장 빈소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시누이 미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내일 어머니 방 정리 시작해야 할 것 같아. 형님이 제일 오래 모셨으니까 먼저 좀. 그래, 내일 하지. 짧게 대답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필요했죠. 장례식장 밖으로 나서자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꼭 제 마음 같았습니다. 텅 비고 어두운. 담배를 피우는 남편이 멀리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부부인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 무게가 사라진 삶이 오히려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왜 떨리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기대일까요? 문을 열자 방 안에서 오래된 장롱과 이불 냄새가 났습니다. 시어머니 특유의 한약 냄새도 섞여 있었죠. 방은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에 들어온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내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 며느리 주제에. 갑자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시어머니는 이제 안 계시니까요. 저는 침대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걷고 베개를 들어 올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과 손수건, 약봉지들이 나왔습니다. 평범한 노인의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원목 서랍장 제일 아래 칸, 두툼한 이불더미 아래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낡은 천보자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그 안에 통장 한 권과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금주 정순이.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저는 이런 통장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1994년 5월 15일 제가 시집 온 지 한 달 후부터 입금 기록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5만 원씩. 어떤 달은 10만 원, 어떤 달은 3만 원. 페이지를 계속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30년간의 입금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마지막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잔액 2,345만 원. 2,3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함께 묶여있던 작은 수첩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빼곡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1994년 5월 15일. 순이가 시집 온 지 한 달. 오늘부터 시작한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뭐 찾았어요? 신우이 미경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통장과 수첩을 품에 감췄습니다.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그래요?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미경 언니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통장을 품에 꼭 안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왜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30년간 돈을 모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알던 시어머니는 진짜 시어머니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30년 동안 제가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시어머니는 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말을 남긴 걸까요? 그리고 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통장에 대해 말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골아떨어졌지만 저는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의 필체가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1994년 5월 15일. 순이가 시집 온 지 한 달. 아이가 부엌일을 너무 서툴게 한다. 하지만 야단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한다. 오늘 밥이 짜다고 했더니 우는 걸 참는 게 보였다. 미안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강해진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25 신부였던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혼났던 날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 몰래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1994년 8월 3일. 순이가 친정에 다녀온 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친정 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힘들다고 울었나 보다. 더 세게 대해야겠다. 친정 의지하면 평생 그렇게 산다. 손전등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데 왜 더 차갑게 대하신 거죠? 페이지를 넘기는 손가락 끝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수첩은 총 3건이었습니다. 30년을 빼곡히 채운 기록들이었죠. 199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순이가 민수한테 외투를 사달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민수는 돈이 없다고 했다. 순이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지만 괜찮다고 웃었다. 강한 아이다. 내일 내 외투를 줘야겠다. 아니, 그러면 또 시어머니 눈치 본다고 생각할 테니 그냥 두자. 스스로 벌어서 사 입게. 아, 작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그 겨울 정말 추웠습니다. 남편은 맨날 회식이다 뭐다 하며 월급을 다 써버리고 저는 헌 외투를 입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새 외투가 걸려 있는 걸 보면서 나는 언제쯤 저런 외투를 입을 수 있을까 생각했었죠. 1999년 3월 15일 순이가 임신했다. 입덧이 심한 모양인데 부어기를 시키니 힘들어한다. 하지만 쉬라고 하면 안 된다. 며느리는 쉬면 안 된다는 걸 몸으로 배워야 나중에 시어머니 노릇할 때 똑같이 한다. 아, 그때. 제가 입덧으로 토하면서도 시어머니 아침밥을 차렸던 그때였습니다. 한 번도 괜찮니? 물어보지 않으셨죠. 그저 밥이 늦었네 하셨을 뿐입니다. 엄마 불 꺼져 있어요. 자요? 방문 밖에서 딸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전등을 끄고 수첩을 베개 밑에 감췄습니다. 자. 거짓말이었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은 눈을 찬물로 식히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55세의 제 얼굴에 30년의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 처진 입꼬리, 시든 듯한 피부. 내가 강해지긴 했을까?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데 시누이들이 내려왔습니다. 미경 언니와 미선이 식탁에 앉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수상한 분위기였죠. 형님, 어제 어머니 방에서 뭐 찾으셨어요? 미경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손이 국그릇을 놓다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별거 없었어. 옷가지랑 약 좀 정리했지. 그래요? 그런데 형님 표정이 이상하던데. 혹시 유언장이나 그런 거 있었어요? 미선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유산에 대한 관심이 역력했죠. 그런 거 없었어. 짧게 대답하고 저는 주방으로 돌아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통장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4명의 통장이니까 내 거 아니야.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미경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해요. 뭐 찾은 거 맞죠? 언니 정말 아무것도. 형님이 30년 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한 건 알아요. 그래도 유산 문제는 공평하게 나눠야죠. 형님만 독차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독차지.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미경 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언니, 나 지금 뭘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미경 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도 저는 여전히 며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차 한 잔을 내밀자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30년 부부인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구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응? 어머니가 나한테 어떤 분이었어? 솔직히 말해줘.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냉정하셨지.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주신 적 없었어.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참고 살았지. 미안해. 뭐가? 내가 엄마와 당신 사이를 중재하지 못해서. 난 그냥 모른 척했어. 비겁했지. 민수의 고백이 뜻밖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품에 감춰둔 수첩을 꺼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도 정리가 안 됐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동네 카페에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2005년 7월 8일. 오늘 순이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민수 월급이 부족해서란다. 내가 도와줄까 했지만 참았다. 스스로 해결하게 두는 게 맞다. 돈 5만 원 통장에 입금. 2010년 3월 20일. 순이가 애들 학원비 때문에 고민하는 게 보인다. 그래도 말하지 않는다. 강해졌다. 이제는 나한테 의지하지 않는다. 잘하고 있다. 돈 10만 원 입금. 2015년 11월 5일. 순이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순이가 울부짖는 걸 봤다. 나는 위로할 수 없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위로 같은 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마음은 아팠다. 돈 20만 원 입금.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차가운 시선 뒤에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다니. 아줌마 괜찮으세요? 카페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오늘 민수가 사업 실패로 집에 돈을 못 넣는다고 했다. 순이 표정이 굳었지만 알았다고만 했다. 걱정이다. 하지만 이 아이는 이겨낼 것이다. 내가 키운 며느리니까. 돈 30만 원 입금. 시어머니가 내가 키운 며느리라고 쓴 부분에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순이에게 이 통장을 줄 타이밍을 놓쳤다. 어쩌면 내가 죽고 나서 찾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그래야 이 아이가 미안해하지 않을 테니까. 순이야, 미안하다. 평생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너는 강하게 잘 자랐어. 이제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해라. 시어머니 눈치 보지 말고. 마지막 문장을 읽고 저는 카페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경 언니였습니다. 형님, 우리 변호사 선임했어요. 어머니 유산 정리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형님도 알죠? 법적으로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상속권이 없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럼 이 통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시어머니가 넣은 돈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가져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시누이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 시누이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까지 와 있었죠. 형님 앉으세요.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선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 속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차가운 사무적인 목소리로 상속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 통장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며느리인 정순희 씨는 상속권이 없고 배우자인 정민수 씨와 자녀분들이 법정 상속인입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시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 언니가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님도 30년 고생했으니까 뭔가 챙겨드려야죠. 그치, 미선아? 당연하죠. 형님한테 얼마 드릴지 우리가 상의해서 정할게요. 얼마 드릴지 정한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결국 저는 돈을 받아야 하는 남이었던 겁니다. 형님,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형님한테 따로 뭐 주신 거 없어요? 금반지라든지 아니면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저는 가방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통장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 말하면 언니가 어머니 돈을 몰래 빼돌린 거 아니야?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이라는 것만으로도 의심받기 충분하니까요. 없어. 아무것도.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와 시누이들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제 형님 표정이 심상치 않던데. 미경 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계속 의심하실 거예요? 3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그렇게 못 믿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미경 언니가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의심의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 말하지 못했을까? 통장은 제 명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주려고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시어머니의 돈이었고 시누이들 입장에서는 유산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장례 끝났어. 좀 어때? 응. 그런데 저는 동생에게 통장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한참을 듣던 동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거 언니 거 맞아. 언니 명의잖아. 왜 시누이들한테 말해? 30년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 정도는 받아야지. 하지만 시누이들이 알면 알면 어때? 언니가 훔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준 거잖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동생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2003년 9월 15일. 오늘 미경이가 왔다가 갔다. 순이한테 언니는 좋겠다. 엄마랑 같이 살면서 집도 얻어먹고 라고 했다. 순이 얼굴이 굳는 게 보였다. 미경이는 모른다. 순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이 집에서 사는 게 공짜가 아니라는 걸. 2007년 4월 3일. 순이가 파출부 일까지 하기 시작했다. 생활비가 부족한 모양이다. 민수는 아직도 돈 관리를 못한다. 내가 순이한테 용돈을 주고 싶지만 참는다. 주면 평생 받으려고 할 테니까. 2012년 8월 20일. 오늘 순이가 혼자 마트에서 장을 봐왔다. 카트가 무거워 보였는데도 택시를 안 타고 걸어왔다. 택시비 아끼려고. 나도 젊을 때 그랬다. 버스비 아껴서 걸어 다녔지. 순이야, 너무 아끼지 마라. 그렇게 살면 너만 힘들어.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항상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차가운 말 뒤에 이런 따뜻한 시선이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시누이들이 수군거리다가 제가 오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휴대폰을 황급히 집어넣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시누이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미경 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해요. 어머니가 형님한테 뭐 주신 거 맞죠? 언니, 나 아무것도. 어제 형님 방에서 불빛이 새벽까지 켜져 있더라고요. 뭘 그렇게 보셨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보신 걸까요? 잠이 안 와서 책 좀 읽었어요. 무슨 책이요? 그냥 소설. 미경 언니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형님, 30년 동안 우리 오빠 옆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믿고 싶어요. 근데 요즘 형님이 너무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언니, 어머니 유산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만약 형님이 뭔가 숨긴 게 있다면 나중에 더 곤란해질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분명한 협박이었죠. 미경 언니가 나간 후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개수대를 꽉 잡았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결국 저는 의심받는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점심때 남편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당신이 뭘 숨기고 있다고. 여보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난. 솔직히 말해. 나 의심하는 거 맞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거. 민수가 통장을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당신 명의잖아. 엄마가 언제? 30년 전부터. 내가 시집 온 그달부터.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나들한테 말해야 해. 왜? 이건 엄마 유산이야. 당신 명의라도 누나들 목도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주려고 만든 거라고. 수첩에도 다 써 있어.
저는 수첩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읽던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응. 그래서 이 통장은 그래도 누나들한테 말해야 해.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가족인가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통장과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경 언니가 집어들었습니다. 통장. 정순이 명의? 미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언니 역시 뭔가 숨기고 있었네요. 잠깐 듣기나 해요. 시어머니가 어머니 돈을 언니 명의로 빼돌렸다는 거예요. 이거 횡령이에요. 미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수첩은 또 뭐예요?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이것도 조작한 거 아니에요? 미경 언니가 수첩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줄 읽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증거가 있어요. 어머니 필체를 흉내낸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가족들이 저를 사기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이건 정말 형님 실망이에요. 진짜 실망이에요.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장 그 돈 유산에 포함시켜야 해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나가야겠어. 여기 있으면 미칠 것 같아. 순이야. 30년이야, 30년. 나 여기서 뭐 하며 산 거야?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걷기만 했습니다. 차가운 11월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품속의 수첩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수첩.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24시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텅 빈 거리가 보였고, 카페 안에는 저 말고 한두 명만 있었습니다. 뜨거운 차 한 잔을 시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도 전화했습니다. 그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뭘 하며 산 걸까? 55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5에 시집 와서 30년. 아이 둘 낳아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일하고 생활비 벌려고 파출부 일까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사기꾼 취급을 받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가족들한테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가 희미한 카페 조명 아래 드러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며 1994년 5월 1일 순이가 오늘 시집 왔다. 25 어린 나이다. 우리 민수한테는 아까운 애다. 하지만 내 며느리가 되었으니 각오해야 한다. 나처럼 살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처럼 무기력하게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시어머니한테 의존하며 살았다. 돈 한 푼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밥상도 제대로 못 차렸다고 얻어맞았다. 하지만 참았다. 의지할 곳이 없었으니까. 순이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보다 훨씬 힘든 시절을요. 1995년 3월 10일. 순이가 친정에 갔다 온 뒤 눈이 빨개서 돌아왔다. 친정 어머니가 뭐라 하셨나 보다. 시집 가서 고생한다고 친정에 오지 마라. 우리도 힘들다고 했다는 걸 엿듣었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이게 맞다. 친정 의지하면 평생 그렇게 산다. 나처럼. 수첩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움은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독립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신 거였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고개를 들자 남편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급하게 입은 듯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찾았어? 당신 자주 오는 카페잖아. 집 근처 다 돌아봤어.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뭐가? 누나들 편만 든 거. 당신 혼자 두고.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알아. 근데 나도 들었어. 엄마랑 누나들이 어떤 식으로 당신을 대했는지. 민수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내 책상 서랍에 넣어두신 거야. 나한테 쓴 편지. 편지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죽고 나면 이 편지를 읽고 있겠지. 순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엄마가 평생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게 사랑이었다고. 순이만큼은 엄마처럼 살지 않았으면 해서였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무능한 남편인지.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당신한테 생활비도 제대로 못 주고. 그래서 당신이 파출부 일까지 하게 만들었잖아. 그건 여보 잘못이 아니.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제 손을 먼저 잡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가 편지에 쓰셨어. 민수야, 너는 순이한테 의지하며 살았다. 순이는 너한테, 우리 가족한테 의지하지 않았다. 그게 순이의 강함이다. 순이를 지켜라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 30년 동안 시어머니가 날 미워한다고 생각했어. 매일 아침 눈 뜨면 오늘은 또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혼날까 두려웠어. 미안해, 순이야. 근데 알고 보니 날 강하게 키우려고 그러신 거였어. 나처럼은 살지 말라고.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안아준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수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누나들한테 제대로 말할게. 더 이상 당신 혼자 싸우게 하지 않을게. 언니들이 들을까? 들어야지. 30년 동안 우리 집안이 당신한테 얼마나 빚졌는지 알아야 해. 집으로 돌아오니 새벽 5시였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시누이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형님은 어디 갔었어요? 미경 언니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들 앉아요. 이제부터 제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민수는 시어머니가 쓴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순이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순이가 강하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엄마처럼 시댁에 의존하며 살지 않기를 바라셨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선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수첩을 펼쳐 한 페이지씩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기록한 내용들을요. 1998년 7월 15일. 오늘 미경이와 미선이가 왔다. 순이가 차린 밥상을 보고 역시 형님은 요리 솜씨가 별로네요 라고 했다. 순이가 웃으며 넘어갔지만 상처받은 게 보였다. 딸들아, 너희는 모른다. 순이가 얼마나 고생하며 이 집을 지키는지. 미경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05년 9월 3일. 오늘 미선이가 형님은 좋겠다.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집세도 안 내고 라고 했다. 순이는 아무 말도 안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순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눈치 보며 사는지. 집세 안 낸다고? 순이는 30년을 이 집 며느리로 살며 자유를 포기했다. 미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는 통장 내역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매달 돈을 모으셨어요. 순이 명의로요. 순이가 힘들 때 자유롭게 쓰라고요. 이건 순이가 훔친 돈이 아니에요. 엄마가 순이한테 주신 거예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형님을 너무 몰라봤어요. 어머니 마음도 몰랐고, 미선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사기꾼 취급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민수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누나들, 이 통장은 순이 거예요. 엄마가 주신 거니까. 유산하고는 상관없어요. 알아, 오빠. 당연히 형님 거지. 미경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형님한테 더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우리 오빠 뒷바라지하고 어머니 모시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언니들. 난 그냥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아침 우리는 함께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시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영정 속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민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든든한 남편 같았습니다. 순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편이야. 항상. 그 말이 얼마나 기다렸던 말인지 모릅니다. 가족과의 화해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시누이들은 제게 미안함을 표현하려 애썼고 남편은 전보다 훨씬 다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수첩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펼쳐 읽으며 시어머니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첩 뒷부분을 넘기다가 붙어있던 페이지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오래되어 서로 달라붙은 것 같았죠. 조심스럽게 떼어내자 시어머니의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페이지들과는 달리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968년 3월 10일. 나 박영자 21살에 정시 집안으로 시집 왔다.
오늘이 첫날이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집 며느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는다. 알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968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21살의 새댁이었을 때 1968년 5월 20일. 오늘 밥을 늦게 지었다고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았다. 귓가가 울렸지만 울 수 없었다. 울면 더 맞는다고 들었다. 친정에 가고 싶다. 하지만 친정은 가난하다. 나를 시집 보내느라 빚까지 졌다. 돌아갈 곳이 없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수첩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1970년 1월 3일. 임신 8개월째다. 배가 무거운데도 시어머니는 쉬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다. 배 부른 게 무슨 자랑이냐. 일은 해야지 라고 하신다. 오늘 빨래터에서 어지러워 쓰러질 뻔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1972년 8월 15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울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이제야 자유다. 하지만 이미 나는 망가져 있었다. 25인데 35처럼 늙었다. 저는 수첩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처럼 고통받았던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저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1975년 6월 10일. 오늘 둘째 미경이를 낳았다. 딸이다. 시아버지가 실망하신 표정이셨다. 아들을 낳아야 쓸모가 있는 건데 라고 하셨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경아, 미안하다. 내가 딸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이런 집안에 데려온 엄마가. 1978년 4월 22일. 셋째 미선이도 딸이다. 시아버지가 화를 내셨다. 아들 하나 못 낳는 여자가 뭐 하러 있냐고 하셨다. 남편 민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나는 혼자였다. 1982년 11월 30일.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또 한 번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나쁜 여자인가 보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슬프지 않으니? 눈물이 수첩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1990년 1월 1일. 새해다. 민수가 결혼한다고 한다. 며느리를 드린다. 나는 결심했다. 이 집 며느리는 나처럼 살지 않게 하겠다. 절대로. 시어머니한테 의존하지 않게, 눈치 보지 않게, 당당하게 살게 하겠다. 1994년 5월 1일. 순이가 왔다. 예쁘고 착한 아이다. 걱정이다. 착하면 다친다. 이 집에서는. 그래서 결심했다. 나쁜 시어머니가 되어주기로. 차가운 시어머니가 되어주기로. 그래야 이 아이가 강해진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수첩을 덮고 침대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오해했던 시어머니. 그분은 저를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으셨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누이들을 불렀습니다. 미경 언니와 미선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언니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저는 수첩에 붙어있던 페이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시누이는 한 줄 한 줄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일을 미경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우리는 몰랐어. 미선이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차갑게 하신 거였어요. 나를 강하게 키우려고. 제 말에 미경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우리 어머니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사셨네요. 응. 그래서 사랑하는 법도 몰랐던 것 같아.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시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11월 말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국화꽃을 놓고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다 알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차갑게 하셨는지,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었다는 것, 저를 당신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그러신 거였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사랑받지 못하셨죠. 시어머니한테도 시아버지한테도 남편한테도 혼자 버티셨어요. 그렇게 30년을 견디고 저를 만났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하셨죠. 따뜻하게 안아주지도 못하셨어요. 하지만 30년 동안 매달 통장에 돈을 넣으셨어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었죠.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이제야 알아서.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강하게 키워주셔서. 한참을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전화했습니다. 어디야? 어머니 묘 다녀오는 길이야. 혼자 같이 갈 걸 그랬네. 괜찮아. 나 혼자 할 이야기가 있었어. 집에 도착하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딸아이와 아들, 시누이들까지.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딸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시어머니의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애들아,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왜 그렇게 차갑게 보였는지,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있었는지.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미경 언니와 미선도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응. 너희 할머니는 평생 혼자 싸우셨어. 그리고 이겼어. 당신이 겪은 고통을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지 않으셨거든.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30년치 입출금 내역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5만 원, 10만 원, 3만 원.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큰 돈이었을 겁니다. 용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셨을 테니까요. 마지막 입금 일자를 보았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딱 2주 전이었습니다. 그날 입금액은 50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달들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죠.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하셨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보. 응? 나 결정했어. 뭘? 이 돈으로 뭘 할지. 민수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하지 못한 일을 할 거야. 어머니 이름으로. 통장 돈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한 다음 날, 저는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하고 메모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 쉼터. 제가 생각한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처럼 저처럼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며느리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 상담도 받고 서로의 이야기도 나누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곳. 엄마 뭐 하세요? 딸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이름으로 뭔가 하려고. 며느리 쉼터요? 좋은데요? 할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딸의 격려에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임대하려면 보증금과 월세가 필요했고, 상담사를 고용하고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려면 최소 2천만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딱 맞네.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모아주신 돈으로 시어머니처럼 힘들어하는 여성들을 돕는다.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퇴근도 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순이야.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회사가 부도났어. 나 해고됐어.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회사가 워낙 어려웠나 봐. 나 말고도 10명이 오늘 잘렸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8세의 나이에 해고당한 남편. 재취업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3개월치만 준대. 그것도 2달 뒤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걱정이었습니다. 일단 진정해.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긴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실수를 해서 배상금을 물어야 할 것 같아. 300만 원. 뭐?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 처리한 서류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봐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아들에게 30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실직, 아들은 배상금, 딸의 대학 등록금도 다음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는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모아주신 2,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써야 하나? 하지만 이건 시어머니가 제게 자유를 주시려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모아주신 돈이었습니다. 가족의 빚을 갚으라고 주신 돈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며느리 쉼터를 포기해야 하나? 시어머니의 뜻을 저버려야 하나? 하지만 당장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해지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정순이 고객님?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누구세요? 나 몰라보겠지. 나 김순자야. 영자 친구. 시어머니의 친구. 저는 그분을 아는 척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이세요? 응. 영자랑 60년 친구야. 장례식 때 가려고 했는데 입원해 있어서 못 갔어. 순자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순이시구나. 영자가 맨날 자랑했어. 우리 며느리는 강하다고 자랑스럽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에 무슨 일로 왔어? 순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 할머니한테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통장 이야기, 수첩 이야기, 며느리 쉼터 계획, 그리고 지금의 고민까지. 순자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손희 씨, 나도 며느리였어. 영자보다 더 심하게 시집살이 했지. 네, 영자는 그래도 남편이 착했어. 나는 남편한테까지 맞았거든. 술만 마시면 때렸어. 순자 할머니의 눈가에 오래된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때 영자가 나한테 그랬어. 순자야,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다음 세대는 달라야 해. 우리가 바꿔야 해 라고. 어머니가요? 응. 영자는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 너무 착해서 걱정이라고. 차갑게 대해야 강해진다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아팠대. 할머니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와 순자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영자가 돌아가기 한 달 전에 나한테 줬어. 뒤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봐봐. 사진을 뒤집자 시어머니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순자야, 우리는 행복하지 못했지만 순이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모은 돈으로 순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 그게 뭐든 간에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 그게 뭐든 간에. 그 문장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손희 씨, 영자가 원한 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였어. 그게 며느리 쉼터든 가족을 돕는 거든 내가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며느리들을 돕고 싶어 하셨을 것 같은데. 영자는 너를 돕고 싶어 했어. 내가 선택할 자유를 주고 싶어 했고. 순자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말이야, 손희 씨.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쉼터 꼭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1년 후에 해도 되고 5년 후에 해도 돼. 지금은 내 가족이 급한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럼 어머니 뜻을. 영자 뜻은 내가 행복한 거야. 내 가족이 무너지는데 쉼터부터 만들면 그게 행복하겠어?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 결정했어. 뭘? 통장 돈 쓸 거야. 우리 가족 위해서.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엄마가 당신한테 주신 거야.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우리 가족 지키는 거야.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건 나한테 선택할 자유를 주시는 거였어. 그리고 나는 지금 우리 가족을 선택할 거야. 며느리 쉼터는 나중에 해도 돼. 내가 다시 모으면 되잖아. 순이야.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가족이 먼저라고 하실 거야.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가 모아주신 돈을 제 뜻대로 쓰지 못해서. 영정 속 시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꼭 며느리 쉼터를 만들게요. 어머니 이름으로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1년이 흘렀습니다. 통장의 돈은 남편의 생활비로, 아들의 배상금으로, 딸의 등록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설거지, 청소일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56세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꼭 며느리 쉼터를 만들 거야. 그 다짐 하나로 버텼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4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힘들었죠. 버스 정류장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아주신 돈은 다 써버렸고 며느리 쉼터는 여전히 꿈일 뿐이었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은 고작 300만 원. 쉼터를 만들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 사진을 보았습니다. 영정 사진을 찍어둔 것이었죠. 어머니,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당신 오기를 기다렸어. 민수가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갑자기 왜?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아직도 일을 못 구했잖아. 58세 남자를 뽑아주는 곳이 없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버티는 거지 뭐. 아니야, 괜찮지 않아. 민수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봐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누나들이랑 의논했어. 엄마 집을 팔기로 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그건 3억에 팔렸어. 우리 몫이 1억이야. 누나들이 당신한테 5천만 원을 더 주기로 했어. 왜? 30년 동안 이 집을 지킨 사람은 당신이니까. 누나들도 인정했어.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간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며느리 쉼터 공간이야. 당신 생일 선물로 내가 계약했어. 보증금은 내 퇴직금으로, 월세는 앞으로 내가 벌어서 낼 거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순이야. 30년 동안 당신 혼자 싸우게 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민수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시누이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미경 언니와 미선이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받아요. 뭔데? 어머니 집 판 돈이요. 형님 뭐, 봉투를 열자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 나는 형님 거 맞아요. 30년 동안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오빠 뒷바라지하고 이 집 지킨 거 생각하면 이것도 적어요. 미경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형님한테 통장 남긴 것처럼 우리도 형님한테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미선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대신 어머니 모셔주셔서. 세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 쉼터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20평 남짓한 크기의 상담실 하나, 휴게 공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입구에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영자 며느리 쉼터 마이너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어머니 이름이 새겨진 현판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해냈어요. 개소식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시누이들, 그리고 순자 할머니까지. 순자 할머니가 현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잘했다. 내 며느리가 내 꿈을 이뤘어. 그날 첫 번째 방문객이 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 며느리 쉼터 맞나요?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여성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쳐요. 저는 그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서는 당신이 나쁜 며느리가 아니에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다들 시집살이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만 해요. 알아요. 나도 그랬거든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0년의 시집살이, 시어머니의 차가움,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진실까지. 여성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제 시어머니도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모를 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시집살이는 참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성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저는 혼자 쉼터에 남았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시어머니 사진을 꺼내 벽에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 쉼터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모아주신 돈으로 어머니가 저를 강하게 키워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사진 속 시어머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제게 주신 강함, 독립심, 버티는 힘. 그게 진짜 유산이었어요.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한다고 말씀 못하셨지만 저는 알아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때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서서 함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기뻐하실 것 같아. 응, 분명히. 순이야, 고마워. 왜? 우리 가족 지켜줘서. 엄마 뜻 이어줘서.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게. 당신도 이 쉼터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사랑이 마침내 따뜻한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박영자 며느리 쉼터는 이제 지역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달 20명 정도의 며느리들이 찾아왔고 상담을 받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58세가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더 많아졌고 얼굴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과 다른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든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쉼터에서 상담을 마치고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시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웠습니다. 아니, 2년이 지났기에 더 그리웠는지도 모릅니다. 벽에 걸린 시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봄을 보셨을까? 시어머니는 평생 얼마나 많은 봄을 혼자 맞이하셨을까요? 시집살이에 지쳐 벚꽃조차 제대로 볼 여유가 없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관장님, 쉼터 자원봉사자인 은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도 한때는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했던 며느리였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요.
관장님 이야기를 꼭 듣고 싶대요. 알았어요. 곧 갈게요. 상담실로 들어가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듯 아직 어려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이라고 해요. 지연 씨는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저 결혼한 지 6개월 됐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리겠어요. 매일 혼나요. 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나요? 밥이 짜다, 설거지를 제대로 못한다, 청소가 엉망이다. 맨날 그래요.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안 하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을 한 잔 건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연 씨를 미워해서 그러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시어머니도 며느리셨을 거예요. 그분도 힘들게 시집살이 하셨을지 몰라요.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0년의 오해, 낡은 통장, 수첩 속 진실, 그리고 뒤늦게 안 시어머니의 마음까지. 지연 씨는 눈을 크게 뜨고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 시어머니도 그런 마음일까요? 모를 일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지연 씨는 지연 씨 자신을 지켜야 해요. 시어머니가 어떤 마음이든 지연 씨는 당당할 권리가 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남편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시간이 자유로웠기 때문이었죠. 오늘 힘들었어. 아니, 괜찮아. 오늘 새로운 며느리 분이 있었는데 나갔더라. 30년 전 당신, 응.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 그래? 응. 뭔가 편안해 보여. 예전에는 항상 긴장한 것 같았는데. 남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보, 고마워. 왜? 내 편이 돼줘서. 이제라도 돼서 다행이지. 민수가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방에 들어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 수첩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30년 기록. 저는 이제도 가끔 이 수첩을 펼쳐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마지막 글이 있다는 걸 오늘 발견했습니다. 제일 뒷장, 거의 찢어질 듯 얇은 종이에 쓰인 글씨였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내 인생 마지막 글이 될 것 같다. 몸이 많이 안 좋다. 순이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미안하다. 평생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내 방식대로. 차갑게 보였겠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다. 나는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 하지만 너는 다를 거야. 너는 따뜻한 사람이니까. 언젠가 내가 시어머니가 된다면 며느리한테 따뜻하게 해줘. 나처럼 서툴게 하지 마. 사랑한다, 순이야. 고맙다. 수첩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시어머니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어머, 그래.
젊은 커플이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결혼하려고요, 엄마.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딸이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니. 그래, 좋은 사람 만났네. 엄마, 나 한 가지 약속할게. 뭔데? 나는 엄마처럼 시어머니한테 고생 안 시킬 거야.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살 거야. 딸의 당당한 목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가 저를 강하게 키워주셨고, 저는 그 강함으로 딸을 독립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딸은 이제 당당한 여성으로 자신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시어머니 3주기였습니다. 온 가족이 묘소를 찾았습니다. 남편, 아이들, 시누이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30년이 걸렸지만 어머니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용서했어요. 아니, 용서할 것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사랑하셨으니까.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어머니가 모아주신 돈은 다 썼지만 어머니가 주신 진짜 선물은 남아있어요. 강함, 독립심, 버티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법을요. 비록 서툴렀지만 어머니는 제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증조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어요? 글쎄, 차가워 보였지만 따뜻한 분이었단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사랑은 때로는 차갑게 보이기도 한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쉼터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일지를 썼습니다. 오늘로 며느리 쉼터를 연 지 2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247명의 며느리들이 이곳을 찾아왔다. 모두들 힘들어하며 왔지만 돌아갈 때는 조금 더 강해진 모습이었다. 시어머니, 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강하게 키워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일지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밤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기 계신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서툴러도 괜찮고 차가워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서툰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며느리 쉼터를 통해, 제 딸을 통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을 통해 시어머니의 낡은 통장은 비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여전히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5년 후 박영자 며느리 쉼터는 세 곳으로 늘어났다. 정순이는 이제 63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며느리들을 상담하고 있다. 어느 날 한 젊은 며느리가 찾아와 물었다. 관장님, 시어머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순이는 벽에 걸린 시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 해요. 사랑은 때로는 엉뚱한 모습으로 다가오니까요. 그 말을 하며 정순이는 생각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로 알겠어요. 당신의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